급락한 이유까지 들어봤고요. 그러면 이제 봄 들어와서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면서 이렇게 또 반등이 이제 또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거는 네. 정상적인 흐름에서 나온 반등이 아니고요. 금매에서 시장에서 만들어내는 어떤 수익률, 이제 금리와 연결의 수익률보다 더 떨어지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만 반등한 거예요.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기준이 제가 보는 기준은 30에서 35%예요. 그 밑으로 떨어진 있는 아파트들, 걔들은 다 반등했어요. 대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건 공급량 관계없이 제가 대구 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예. 우리 밴드에 공급량이 엄청 많잖아요. 대구가 많은데 얘와 관계없이 35% 이상 떨어진 건 저는 지금 또 매수하라고 해요. 그 공급의 상황에서도 네. 대구에서 그건 관계없어요. 걔는 그냥 반등하는 거예요. 네, 걔는. 그래서 걔는 기계적으로 반등하기 때문에 걔는 의미 없는 거니까 지금 반등했거든요. 근데 그 밑으로 나오느냐? 아니지, 안 나온다니까, 이제는. 공급이 더 많으면 또 떨어질 수 있잖아요. 안 나와요. 그거는 정말 단순한 생각이고요. 원래 공급이 적으면 많이 오르고 많으면 떨어지고 이거는 네. 진짜 임차적인 해석이고 네. 시장은 그렇지 않아요. 첫 해에 많이 떨어지고 공급량 많아도 점점 수익률 하락률 줄어들어 돼 있어요. 시장이 대응하기 때문에, 시장이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웃긴다. 네. 더 점점 입주 물량이 많아지는데 네. 하락률이 줄어드네요. 네, 줄어듭니다. 시장이 대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원래 위기는 모를 때 위기지 알면 위기가 아니에요. 공급량도 우리가 겪었잖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준비하거든요. 준비합니다. 그럴 때 많이 떨어져요. 올해가 엄청나게 대구가 많잖아요. 작년보다 덜 떨어져요. 한번 보세요,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1월? 12월보다는 지금 1, 2, 3월까지도 조금 이제 올라오는 느낌의 기사들이 좀 나오고 네, 있는데 맞아요. 이 반등은 아까 그 수익률이 네. 절대적으로 수익률이 이제 많이 떨어진 것들. 떨어진 것들이 이제 올라온 상태라고 네, 보는 거고 네. 본격적인 반등으로 보시지는 않는 거네요. 그는 아직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지금 어떤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소진됐고 밑에 있는 애들 지금은 이제 다시 예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힘을 모아야 됩니다. 올 하반기까지 하락이에요. 근데 시장의 세감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장의 세감은 훨씬 더 좋고요. 하락이라 잘 못 느껴요. 미리 다 떨어졌기 때문에. 단지 거래가 되면서 통계에만 잡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전혀 달라요. 수도권 지방 다요? 다 똑같아요. 전국적으로 네, 다 똑같아요. 예. 똑같이 네, 똑같아요. 이런 분위기가 유지됩니다. 근데 이제 지방이 이제 24년 하반기부터는 조금 다를 거예요. 분위기가. 왜요? 이제 어느 정도 힘을 모으거든요. 수요 힘이 모이거든요. 그거 조금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권은 왜 그러면 가만히 있고 지방은 먼저 이제 또 그건 뒤에 이제 우리 그래프를 보면 또 이야기해야 되는데 네. 수도권하고 지방하고 좀 달라요. 시장에 공급에 만들어가는 그 구조가 좀 다르거든요. 그 구조에서 지방은 빨리 반등하고 수도권은 일시적인 반등에서 끝나는 거예요. 지금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게 지금 왼쪽은 조금 안 보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채팅창이 가려져가지고. 이게 서울 전세 가율로 보는 시장 방향인데 예. 서울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도권을 예측할 때는 두 가지를 예측해요. 뭐냐면은 하나는 수익률에 관련돼서 예측을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투자자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돼 있느냐. 네. 첫 번째. 네. 두 번째, 주거를 충분히 공급돼 있느냐를 봐야 돼요. 그 주거라는 거는 전세, 월세, 매매 다 포함해요. 네. 그 두 개가 완성돼야 됩니다. 완성돼야 하락하고요. 네. 이 두 개가 하나도 완성이 안 되면 상승이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이게 뭐로 하냐면은 공급을 해요. 지금은 저는 금리를 변수로 해석합니다. 변수로. 근데 수도권 제일 중요한 게 이 공급량이 누적 공급량이라 해야 돼요. 근데 누적 공급량은 지난번 제가 후레인스 TV에 참 나와서 제가 걸어서 설명해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누적 공급량이 어떤 의미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이제 1000세대가 입주하잖아요. 그러면은 2년, 2년 지나게 되면 이 1000세대에 매매 원래 전세가 나와 있어요. 네. 일정 모양 늘 나와 있죠. 네. 우리가 수도권에 한 17만 가구가 1년에 이제 평균 입주하는데 17만 가구가 매년 쌓여보세요. 그 매물이 계속 나오죠. 그 매물이 계속 쌓인다고요. 쌓여가지고 지금 우리 아시를 보게 되면은 한 38만 가구가 매물이 나와 있어요. 이 매물이 계속 쌓이면서 어느 순간까지 쌓이게 되면은 그때부터 더 이상 매물 가격이 오르지 않아요. 이게 누적 공급량이에요. 근데 이 과정에서 뭐냐면은 전세가격이 벌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올라간다는 그 의미는 갭이 붙는다는 의미잖아요. 투자자가 진입할 수 있는 환경이죠. 벌어진다는 의미는 투자가 빠져나가는 환경이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2008년도부터 네.
여기 이 분홍색이 전세가 상승률이고 주황색. 여기 예, 주황색이 이 파란색이 매매가 상승률이에요. 여기에 이제 요게 이제 전세 가율이에요. 서울. 네. 여기 보시면은 2009년도부터 보면 전세가 상승률이 더 높죠. 네, 그러네요. 여기 위에 있죠. 네. 그러면 여기가 더 높기 때문에 이 전세가율이 계속 올라간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의미는 뭐냐면은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려 올리는 거예요. 밑에서. 네. 근데 여기 보세요. 2016년 지나서부터는 매매가가 위에 있고 전세가가 밑에 있죠. 그러네요. 한 번도 더 밑에 올라간 적 없죠. 네. 그 말은 뭐냐면 계속 벌어진다는 얘기거든. 여기 2016년을 전점으로 해서 전세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끊임없이 추락. 이 그래프가 이런 그래프는 수도권에만 나오는 그래프예요. 지방은 이런 그래프가 안 나와요. 전세가율이 벌어진다는 그 의미는 누적 공급이 되고 있다는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세가율이 벌어진다는 이야기는 하지 그게 왜 나오는지는 잘 모른다고요. 그 누적 공급에서 나온다고요. 계속 쌓여가는 누적 공급량에 의해서 전세가 쌓여가거든요. 그러면서 전세 가격이 더 이상 안 올라가는 거예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전세를 끌어올리고 싶잖아요. 갭을 좁히기 위해서. 네. 안 딸려오는 거예요. 그 위로 안 가잖아요, 위로. 우리 임대차 여기 입법 나올 때에도 여기 잠시 여기 주춤했잖아요. 네. 이때조차도 전세가 위로 안 올라갔어요. 전세가 폭등했는데 불구하고 매매가 더 위로 안 올라갔다고요. 그러네요. 네, 안 올라갔어요. 생각보다 이게 변동폭이 작습니다. 네. 여기가 우리가 2016년, 17년, 18년 여기 지나면서 여기에 수도권이 공급량이 되게 많았던 해예요. 그래서 공급량이 많았다는 거는 그때 누적 공급이 많이 됐다는 이야기거든요. 거기쯤으로 지금 전세가가 계속 떨어지고 전세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일정 수준까지 오게 되면은 시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전세가 반등, 지금 최근에 뉴스에 전세가 반등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매매가 반등만 있잖아요. 전세는 그죠? 없죠? 이게 없는데요? 송파 이쪽에 매매가 반등했다는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네. 매매가 반등하면 어떻게 되죠? 전세가 더 벌어지잖아요. 네. 더 떨어지죠. 여기서 더. 더 떨어지잖아요. 네. 네. 더 떨어지게 되면 투자자 더 빠지죠. 더 빠진다고요. 여기서부터는 실수요자들에 의해서 매매가를 밀어올리는 시장이었다면은 여기서부터는 투자자에 의해서 만든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시장부터는요. 근데 투자자가 지금 빠지는 시장이잖아요. 빠지는 시장에서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간다고. 그래서 일시적인 반등은 저는 24년, 25년에 수도권 나온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길게 보게 되면은 다시 시장은 안정으로 간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2017년, 18년 뭐 오래전부터 제가 예측한 게 저는 2025년도에 시장이 끝난다고 예측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25년, 26년도에. 네. 한 번도 저는 예상을 좀 바꾼 적 없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네. 뭐 방송 나오실 때마다 네, 저는 25년, 26년도에 시장이 끝난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그게 누적 공급량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누적 공급량에서 그 매물을 만들어내는 그 숫자를 찾는 게 해답이에요. 이 숫자를 찾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제가 몇 년이나 했다고요, 공부를. 근데 이게 물론 제가 맞는 게 증명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은, 왜냐하면 워낙 사이클이 길기 때문에. 10년. 네, 제가 본 건 17년. 워낙 길기 때문에 한 번 맞추고 다음 병목집 일어날 때까지 맞추기 굉장히 기다려야 돼. 하죠. 근데 지방은 3년만에 바뀌어요. 3년만에 바뀌 내 했는 게 이론들이 저는 거의 다 7, 80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인천에 하락할 때나 대구 하락할 때 공급량 할 때는 거의 정확했어요. 한 번도 예측가 거의 다 맞았어요. 근데 얘는 한 번도 지금 과거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처음 예측이에요, 사실은요. 제가 보는 관점은 25년, 26년 정도에 한 번 더 시장이 꺾일 수 있다. 그래 봅니다. 수도권. 지방은 달라요. 25년, 26년에 꺾인다는 말씀이시죠? 네. 지금과 같은 상태에서. 네. 그러니까 여기서의 급락은 더 없다. 급락은 없고 한 번 더 반등한다. 그 사이에 반등을 하지만은 그 반등이 나오면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요. 이대로 쭉 하락한 게 다음 상승이 더 빠른데 반등이 나오면 하락이 더 늦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보니까 조금 이해는 되세요? 되네요. 왜냐면은 요새 데드캣 바운스라는 얘기를 네. 여기저기서 다 하거든요. 네. 근데 왜 데드캣 바운스냐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아요. 반등이 나오면 더 위험하대. 네, 제 블로그에 이걸 하도 그 이야기 많아서 썼어요. 네.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네. 그래서 서울 수도권은 일시적인 반등이다. 주식으로 하면 일시적인 반등하는 거잖아. 똑같다. 근데 이 통계는 아주 간단하잖아요. 네. 이걸 해석한 능력이에요. 누적 공급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 잘 몰라요. 그래서 제 걸 뺏겨가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그 깊은 뜻을 잘 몰라요. 3년 누적 공급량도 많이 가져와 써요. 제가 그걸 공부해서 만들었거든요. 네. 만드는데 책에도 나오고요. 그걸 가져가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쓰는 건 좋아요. 그 의미를 잘 모르잖아요. 그 속에 담겨 있는 의미가 더 중요하거든요. 더 중요하고
그게 관련해서 수요를 알아야 돼요. 엉뚱한 수요를 갖고 하거든요. 네. 그게 다 틀린다니까. 어떤 수요가 맞는 거고 어떤 수요가 틀린 겁니까? 그거 대표에 아는 그 인구 곱하기 0.05잖아요. 그거 아직도 걸려있잖아요. 전혀 안 맞는 거. 그 전혀 안 맞는 걸 빨간 줄. 네, 빨간 줄 한 개 쭉 꺼가지고. 왠지 그게 있어야 심리적 안정이 되거든요.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과공급 판단할 때. 물론 판단한 거 뭐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변곡점을 만들어내고 하락을 만들어내는 그 시점을 찾는 거는 그걸로 불가능해요. 그렇게 간단할 것 같으면 다 전문가죠. 그러니까 좀 예, 다 전문가죠.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0.05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커져 가거든요, 이게. 시장의 구조가 그렇게 안 돼 있는데 그걸 자꾸 그렇게 해가지고 모든 도시에다가 똑같이 돼가지고 그거 한다는 건 얼마나 어리석어요. 인구가 늘어나는 도시도 줄어드는 도시도 있고 조그만 도시 같은 건 일자리 없어서 다 외지로 나가거든요. 근데 그런 도시 0.05 하면 되나요? 안 된다고. 특히 최근에 보니까 제주도 같은 경우 있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우리 인구가 0.05보다 더 적어요, 수요가.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도시 특성 때문에 그래요. 그게 아파트 말고 다른 주거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단독주택 너무 좋아하고 그 지역에. 그러니까 인구가 0.05가 안 맞는 거예요. 더 적은 거예요, 수요가. 내가 분석해 보니까 도시 특성까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 광주하고 대전 인구 똑같죠? 거의 똑같거든요. 근데 광주가 수가 더 많아요. 도시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거를 공부 안 한다니까 사람들은. 그럼 다 0. 곱하기 0.05 하는 거예요. 곱하기 전부 0.5 하니까 다 틀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자료 켠 김에 자료에서 지금 보면 여기 한 40%대 여기까지 지금 바닥으로 보이는데 전세가율이 과거에는 여기 40%이 밑에서 떨어졌을 때 하락했었어요. 제가 보는 거는 과거와 좀 달라. 왜냐하면 여기 2012년부터 전세 대출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세 대출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제가 볼 때 10% 더 높게 나와 있다 보고 있어요. 50% 떨어지면 조금 위험하다 보고 있어요, 저는. 요 정도 50% 네. 내외에서 이제 좀. 네. 근데 이제 여기는 서울인데, 수도권 전체를 보게 되면 지금 한 60% 정도 와 있거든요. 예. 거의 한 10% 정도 더 떨어져야 되죠. 그러면 시장이 아마 굉장히 안정적이거나 시장이 이제 좀 침체? 아니면 하락? 매매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급락보다는 아마 침체나 약간 이렇게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죠. 그럼 그 자료를 볼 때 수도권으로 보는 게 좀 나을까요? 전세가율을 판단할 때는? 그렇죠. 수도권. 요건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그래프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다 해보는데 수도권을 보시면 돼요. 이 반등 시기가 수도권 위주로 반등하기 때문에 그 외곽 위주로 반등하거든요. 네. 수도권을 보면 맞습니다. 아니면 경기도 보셔야 돼요. 수도권 시장은 제가 이제 올해는 하락이고요. 국지적인 반등이 있고 24년, 25년에도 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나쁜 신호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추격 매수하지 마시라. 데드캣 바운스가 어떻게 보면 함정에 빠질 수도 있는. 네, 그래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조금 있어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지금 사서 데드캣 바운스 때 팔 건데요. 그것도 괜찮죠. 맞출 수 있으면. 나는 못할 것 같다. 단기 매매가 힘들잖아요. 네. 양도세도 많고 이러니까 뭐 큰 리스크가 너무 큰데 법인 짤짤이. 뭐 그렇게 하셔야 되고 실력이 있다면 저는 좀 반대입니다. 그렇게 해서 수도권은 좀 신중해야 된다. 네. 이런 입장이신 거고 전세가는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수도권 전세가에 전세가는 2024년 이후에는 조금 오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임대차 3법 이제 하고요. 그리고 수요가 움직이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멈추면은 안 되거든요. 멈추면은, 왜 위기가 와서 멈추면은 만약에, 그렇잖아요. 차가 막 도로에 막 움직이다가 멈춰버리면 차가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원래가 경제가 돌아가는 도시는 사람이 움직여요.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위기가 오면 멈추잖아요. 수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멈췄다가 움직이기 때문에. 근데 임대차 3법 때문에 멈췄다가 24년 때 움직이거든요. 그 움직이는 수가 나오게 되면 마치 수요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 많은 건 아니고요. 원래 움직여야 될 분들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 움직이면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전세가 오르고 또 신규 들어온 수요까지 합쳐서 수요가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 활발하게 움직이죠. 체감 확연히 좋아질 거예요. 24년도에는. 너무 실망하지 마시라. 그냥 2년만 버티면 된다. 뭐 이런 거죠. 전세가는 올라가지만은 매매가는? 매매가는 지역에 따라 다르죠. 수도권 기준으로 했을 때는? 수도권은 매매가가 같이 올라가면 더 안 좋고요. 매매가가 안 올라가고 전세가만 올라가면 좋죠. 근데 아마 제 생각에는 매매가가 같이 반등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많이 올라간다면. 그러면 전세가가 떨어지잖아요. 더 나쁜 환경으로 가죠.
더 벌어지는 거예요. 더 벌어지죠.